이번 해설 강의는 한숨으로 시작해 봅니다. 올해 공무원 시험 모든 수험생에게 매우 당황스럽게 출제됐죠. 뭐 하자는 시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사행정에서도 배웠듯이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뽑고 싶은 능력 있는 공무원 뽑기 위해 그 공무원을 뽑을 수 있도록 시험 문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시험의 기능으로서 대실패작이죠. 군무원 재작년부터 문제가 공개된 후에 재작년과 작년 그래도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으로서, 시험 제도로서. 근데 이제 올해 출제 기관, 지침, 출제 지침, 그다음에 출제자, 대폭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리고 출제하신 분들, 행정학에 대해서는 훌륭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겠지만, 이 시험 출제에 있어서는 초짜다. 이 초짜라는 표현도 굉장히 제가, 완화시킨 거예요. 완화시킨 거. 그분들 뭐 훌륭한 분들이겠지. 하지만, 이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출제했고, 어떤 공무원을 뽑아야 될지, 그리고 이 수험생들이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전혀 모르고, 그러면 기존 검증된 기출문제, 논란이 없는 기출문제라도 좀 제대로 참고했었어야 되는데, 참고를 꼭 하도록, 이건 이제 지침입니다. 참고를 꼭 하도록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훑어보는 정도로만 참고했다. 제대로 참고하고 출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시험 출제에 있어서 초짜면 진짜 기존 검증된 문제라도 좀 활용을 해서 좀 검증된 방식, 그리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물어봐야 할 걸 물어보는 시험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험으로서는 대실패입니다. 대실패. 모든 과목이 그런 것 같아요. 행정학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폭적인 출제 지침, 출제자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과목 대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실력으로는 이 점수가 아닌데, 거의 꽈락에 가깝거나 반타작. 이 반타작이, 이 행정학 기준으로 반타작이 딱히 못 본 시험이 아니에요. 못 본 점수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점수가 처참해서 다들 집단 멘붕. 지금 다 뒤통수를 한 대가 아니라 그냥 10대를 연속으로, 그것도 이제 손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구 배트로, 소화기로,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스통 이런 걸로 막 때려 맞은 것 같아. 자, 일단 이번 시험은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거 제대로 대비가 불가능한 시험이었으니까 대비한 사람 없습니다. 100% 이런 식으로 대비한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락은 이렇게 갈려요. 이건 이제 모든 시험, 그동안 시험이랑 똑같이 내가 대비 가능했던 거 얼마나 잘 맞췄느냐, 이걸로 이제 당락은 갈립니다. 그래서 분명 합격하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대비가 가능했던, 제가 모든 커리큘럼에서 계속 반복해주고 강조해주고 기출문제도 있었던 거, 그걸 이제 빠삭하게 파악하고 먼저 맞춘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상한 문제 대처해 나간 분들, 물론 그런 분들, 합격생들 점수 보통 60점, 70점, 합격생도 다른 과목 좀 더 잘 봐가지고 행정학은 50점대 합격생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합격생 일반적으로 60점대, 가끔 70점대, 요 정도로 예상될 정도로 아주 변별력, 난이도, 문제 퀄리티가 그렇다고 좋나? 그렇지도 않아. 아주 처참한 실패작인 시험이에요. 근데 어쨌든 또 이야기가 샜어. 하도 열받아가지고 우리 모두 다 지금 열받았잖아요. 또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 시험은 합격하는 분들은 맞출 수 있었던 거, 대비 가능했던 거 맞추고, 그게 이제 고작 한 60점, 고작 60점대,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야?
내년 시험 준비하는 분들 어떻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거, 뭐 기본서 거의 뭐 900페이지 넘죠. 물론 이제 실전 익히 문제 빼면은 900페이지까지는 안 되겠지만, 요걸 제대로 반복하고 제대로 소화하고 여기 있는 거 제대로 맞추기도 힘들어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정도로 출제가 된다. 자, 범위가 매번 출제되는 요 영역에서 제곱으로 늘어난다. 제곱으로. 여기서 몇 개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곱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2배, 3배 양을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서 예를 들어 3000페이지. 그래. 그래도 버릴 건 버려야 되니까 그래도 2000페이지. 버릴 건 버린다 한더라도 2000페이지. 요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수험생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래도 안심할 부분은 출제 기간도 알아요. 알아요. 이번 시험은 진짜 이 변별력 측면에서 시험의 기능으로서 처참한 실패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내년 시험은 분명히 쉬워집니다. 이따위로까지는 안 냅니다. 시험의 기능을 못 하잖아. 이따위로까지는 안 냅니다. 그래서 일단 안심하시고요. 그건 좀 안심하시고요. 출제자도 이제 매년 교체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주로 뭐 2, 3년 주기로 교체가 되는데 한번 그래도 겪어봤잖아. 그 다음에는 기존 기출문제도 참고하고 이따위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검증된 문제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우리가 대비 가능한 부분, 현실적으로 대비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매번 나오던 거, 그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점수도 시험도 쉬워지고 커트라인도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설령 이따위로 또 나온다라고 해도 기본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2000페이지를 5번 보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단순 계산했을 때 1000페이지 더 중요한 거, 더 많이 나오는 거, 요걸 10번 보는 게 훨씬 점수가 높아요. 훨씬.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사람은 계속 까먹고 반복을 해야 안 까먹게끔 딱 기억에 남는 것인데,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복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건 자연의 법칙이죠. 그래서 자, 중요한 것들, 이걸 고반복해서 확실하게 알아두는 사람이 뭐 이따위로 나와도 그래도 요런 애들은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 모든 강의에서 선생님이 강조해 준 거, 또 계속 커리큘럼마다 반복해 준 거, 그것들은 다 맞추고, 그걸 바탕으로 이상한 문제에서도 아는 것들 소거하면서 득점을 해 나가고, 그런 분들이 합격하는 거죠. 물론 기본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따위로 나오니까 브리타 대비라고 하죠. 브리타, 뒤통수 치는 문제, 그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은 제가 만들어 줍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 만들어 줘요. 뭐 이번 시험에도 안 만들어 줬나?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군무원 9급도 쌍둥이 모의고사를 내면서 2회밖에 안 되니까, 공개된 문제로만 만들 수밖에 없어. 공개된 거 2년치 2회밖에 안 되니까 강의도 무료, 자료도 무료, 다 그냥 무료로. 제발 봐라. 군무원 보시는 분들은 마무리 공부 계획 잡을 때 제발 무료니까 봐라. 그리고 제가 정말 강의에서 이따위로 이상한 문제를 나왔을 때 대처 요령 싹 다 알려줬었죠. 그래서 대비는 제가 시켜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 방향 흔들리지 말라고요. 이상한 문제 제가 대비시켜 주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방향, 이걸 잘 잡으라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뭐 나올 만한 것을, 뭐 이게 수험생이지 행정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다 예측해서 대비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무작정 그냥 넓혀야 돼. 무작정 넓히면 어떻게 된다? 더 중요한 걸 반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정작 내가 준비한 건 안 나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아무리 넓혀도 안 나와. 그리고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거 반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 다 맞는 거, 합격생들 다 맞는 거 틀려불어. 점수가 떨어져. 그래서 기본 방향 흔들리지 말고 이상한 문제들 제가 앞으로 뭐 쌍둥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계속 대비시켜 줄 것이다.
아무튼 그 카페에도 80점 맞은 분이 한 명 있어. 정말 놀라운 점수죠, 이번 시험에서 진짜. 80점 맞았는데 아마 뭐 마킹 실수 하나 한 것 같아. 그래서 76점일 거라고 본인이 예상하더라고. 채점해 보니까. 어쨌든 이제 80점. 이분이 선생님 마무리로 쌍둥이 모의고사 강의 들었던 거, 그게 이상한 문제 대처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뭐 이런 말 해봤자 의미는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 중요하니까 제발 제가 진짜 유튜브에도 계속 올려주고 무료니까 제발 봐라. 이걸로 방향을 잡아라. 안 그러면 이제 군무원, 국업 이런 이상한 문제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간곡히 반복해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컨텐츠를 강화할 거니까요. 쌍둥이 모의고사도 이번 거까지 3년치가 더 쌓이겠고요. 꼭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이번 시험 해설 서론이 길었어요. 여러분들 뭐 문제 궁금한 부분들 있겠죠. 아시다시피 제 해설 강의는 모든 과목 통틀어서 뭐 공무원, 군무원 모든 과목 통틀어서 가장 자세하고 객관적인 근거, 기출문제 근거들을 싹 다 제시해 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의문이 있었던 거 싹 풀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지금 혹시 앞부분 건너뛰신 분들 있을 수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방금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들었어야 돼요. 자, 아무튼 이게 힘이 안 나. 문제가 이때로 나오니까. 그래도 차분히 가보죠. 여기는 제가 다 설명한 것들인데요. 제가 보통 여기다가 평균적으로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에 관한 행정학의 기출문제 만으로 풀리는 거 여기다 평균적으로 넣어놓고 그 외에 뭐 생소한 문제 혹은 틀리라고 된 것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죠. 근데 군무원이 올해 시험까지 3개년도치가 쌓였으니까 이거는 공무원, 군무원 포함한 게 아니라 군무원만 했을 때 이 정도 비율, 확실히 이 비율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생소한 거, 이상한 게 더 많이 출제가 되죠. 근데 이번에는 더 심했죠. 자, 이번엔 더 심했어요. 자, 25문제 기준이니까 나누기 해보세요. 56%인가? 아무튼 이번엔 좀 더 심했고 생소한 문제 훨씬 많고 100점 방지용으로 볼 수 있는 이건 이제 뭐 대비할 수가 없어. 그냥 다 틀려야 돼. 틀리라고 낸 거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 출제 오류 소지도 있어요. 뭐 미리 말하면은 작년 군무원 출제 기간을 비춰봤을 때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거의 출제 오류급입니다. 어쨌든 이걸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 뭐 이건 다 틀리는 거니까 88점을 맞을 수 있다가 아니라 88점이 천장이에요. 천장. 천장이요. 그리고 고득점 기준 70점도 못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68점 이상 맞았다. 이번 시험에서 나 초고득점 했다. 자랑하고 다녀도 돼요. 근데 그 기준 68점밖에 안 돼. 그리고 합격생들은 그래도 이 근처에 있겠죠? 합격생들. 뭐 다른 과목 얼마나 잘 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6, 70점대 요 사이에 머물고 가끔 이제 50점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56점이잖아요. 56점이고 나머지 11문제에서 찍어도 3문제는 맞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맞추는 분들, 이걸 다 맞추는 분들은 나머지 11문제, 생소한 문제에서도 소거하면서 정답률을 높여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찍어서 맞추는 비율보다 더 많이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찍는다라고 쳐도 68점이 나오죠? 여기 56점 플러스 3문제 68점 이상, 그 이상 맞으신 분들은 더더욱 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소거를 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요거 대비 잘한 분들은 여기서도 몇 개는 다 소거하고 들어갑니다. 이해됐죠? 그런 분들이 요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48점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무려 2개나 더 틀린 거예요. 물론 이번에 좀 응용 문제도 있어. 여기서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긴 있어. 근데 3개 다 소거해서 푸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헷갈려서 내가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여서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2개 이상 틀려버렸다. 그러면 분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이번 시험에서 뭐 48점, 뭐 44점 거의 이제 꽈락에서 한두 문제인데 요게 뭐 엄청 못 본 것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긴 하지만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뭐 너무 당황했다든가 너무 말려버렸다든가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자, 이 트라우마를 털어내고 내년에는 이따위로 나와도 68점 근처에 맞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폭락하신 분들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도 원래 실력에 비해서는 폭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덜 폭락한 분들, 많이 폭락한 분들, 그 다음에 애초에 출발점, 이 실력, 기본 실력,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별로 없는 시험이지만 그렇다고 기본 실력 요 차이까지도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기본 실력이라는 건 대비 가능한 거. 모든 강의에서 제가 피토하면서 알려주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요게 얼마나 바삭하게 파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반복 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 실력 차이는 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처참해. 둘 다 처참하지만 분명 50점이랑 60점은 다르잖아요. 둘 다 처참하지만 10개 이상 틀린 거지만 어쨌든 요 부분을 그래도 건져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기본 방향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 요걸 제대로 파악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정답률이 올라간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마구마구 범위 넓히신 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공부한 건 안 나옵니다. 행정학 범위 무한정해요. 이번에 뭐 켈리의 귀인이로 뭐 이런 것들은 경영학에서 주로 배우는 거고, 물론 경영학도 조직관리니까 행정학이라고 우기면 돼. 어쨌든 뭐 이런 학문 하나가 늘어나, 과목 하나가 늘어나. 경영학도 막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과목 하나, 2개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넓혀봤자 자기가 공부한 건 안 나와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하신 분들은 소거하면서 정답률 높여 나갑니다. 그리고 또 출제 패턴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찍었을 때도 정답일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냥 찍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 근거를 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려하는 부분들 다 컨텐츠 만들어 준다라 그랬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만들어 줬고, 그리고 카페에도 이미 그거 보고 도움 정말 많이 됐습니다. 80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마구마구 넓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 방향. 여러분들은 이 기출문제에 있는 것을 먼저 제대로 쌓아두세요. 그러니까 아직 기출문제에 있는 것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이런 시험 때문에 마구 넓히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파악 제대로 되신 분들은 이제 넓힐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주는 브리타를 대비하는 컨텐츠들 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상한 문제 대처할 수 있는 거고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절대로 넓히지 말아라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알죠? 자, 어쨌든 저는 이제 꼭 이제 이 근거를 다 제시해 주잖아요. 이 문제도 해설하면서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랑 다 비교해주고 제가 얼마나 모의고사를 똑같이 만들어줬는지 그대로 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제가 모든 강의에서 아직은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없지만 앞으로 단독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알려줬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3번 자체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같은 경우를 1년짜리가 아니라 1년이 넘어가는 중장기적 관점이라고 하고 중기재정계획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회계 정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되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5회계연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5년 단위로 짜고 있고요. 이런 거 다 배운 기억나죠? 중장기 관점이고 여기에 맞춰서 1년짜리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년도 예산 편성이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 5년짜리가 1년짜리 예산안의 기본 틀이 된다. 이런 것들 다 강의 시간에도 배웠고 모의고사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웠을 텐데, 자,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혹시 연결하신 분들은 함정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행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해서 행정부가 수립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 확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로 확정이 되잖아요. 국가지정 운영 계획은 계획이야, 계획.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5년짜리 중장기적 관점, 기본 틀이요. 그래서 뭐 국회 심의 확정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행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의 확정한다. 그래서 뭐 3번 제가 똑같이 모의고사로 똑같이 이 정도까지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이제 모든 강의에서 1, 2, 4번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에서 자 이거 다 올해 대비예요. 작년에 나온 올해 대비 동형 모의고사에서 국가재정 운용계획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라 했던 거.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작성한다라는 거, 혹은 이제 국회 행정부 비교하면 행정부가 작성해서 확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5회계연도 이상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그냥 5년짜리 계획. 참고로 연동계획인데 대내적 재정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그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변화 고려하고요. 매년 그 내용을 수정하는데 5년짜리인데 왜 매년 수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자, 5년짜리를 1년이 지나면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1년치를 추가해서 또 5년짜리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짜게 되고, 그렇다면 매년 4년치는 연동되겠죠? 그래서 뭐 연동계획이다 이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의무사항. 작성도 의무, 국회 제출도 의무. 근데 국회가 심의해서 확정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 대비했던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완전 적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부분이 모의고사에 들어가 있죠. 반적중. 또 제가 적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기출에 관한 지역에 있는 거, 기출문제에 있는 것을 변형해서 모의고사 만들어주고 적중이라고 저 안 하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적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직 안 나왔던 거, 아직 국가재정 운영계획 이렇게 정면으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걸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어줬을 때 기출문제 없는 거를 만들어줬을 때만 적중이라고 하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저는 냉정해. 반적중. 2번 전략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정 옳지 않은 것은 참 요새 행정학에서 이 기획에 관련된 거 아예 논의조차도 안 하고 내지도 않거든요. 기획은 정책이론의 조상님 버전이라고 그랬죠. 정책이론에서 낼 게 수두룩하고 중요한 게 수두룩해. 아니 훌륭한 능력 있는 군무원 뽑고 싶다며. 그러면 적어도 군무원이 알아야 될 거, 혹은 행정학에서 중요한 걸 물어봐야지. 근데 기획이론, 제가 이 전략기획과 관련된 문제 옛날 기출문제집에는 넣은 적이 있었었는데 너무 오래된 문제고, 요새 기획 자체에 대해서 행정학에서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책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뺐었었는데 뭐 그 문제 계속 넣어놨으면은 그래도 도움이 됐을 뻔했으나 그래도 뺄 건 빼야 돼. 또 이제 군무원 시험이니까 이건 이제 기본서에는 있지. 기본서에 있는 거 보면서 전략기획은 정책기획이라는 정책 그 포괄적인 목표, 정책 자체를 정하는 정책기획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기획이고요.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전략을 짜는 개념이고, 그리고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여기까지는 배웠을 겁니다.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세우는 계획이다. 물론 이게 제가 강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죠. 이제 혹여 기출문제 있는 거 빠삭하게 대비하고 이걸 바탕으로 좀 넓혀서 기본서에 있는 거 봤다면 순서가 중요해요. 이걸 먼저 했을 때 좀 넓힐 수 있었다면 제한된 합리성화의 계획이다. 제한된 합리성화의 계획. 그럼 2번처럼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 등이 불안정할수록 인간 합리성에 따라갈 수가 없죠. 환경이 불안정하다? 계속 변한다는 소리예요. 예측하기가 힘들죠. 미래 예측이 힘들어지고 전략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골랐다. 매우 잘한 거죠. 자, 1번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4번 먼저 보시면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해 실현 가능한 설계. 그러니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와 수단을 좀 전략적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세우는 것이다. 자, 정책 결정. 이게 뭐 포괄적인 정책 결정. 정책 결정에 비해서는 외부 환경보다는 전문가 역할이 중요한데요. 근데 환경 고려한다면서 당연히 환경 고려해야지. 근데 비교 대상이보다 여기 제가 왜 노란색으로 칠해놨겠습니까? 정책 결정에 비해 정책 결정이 더 상위 단계예요. 상위 단계. 포괄적인 목표와 정책 자체를 결정하는
이 정책 결정에 비하여 환경보다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와 수단을 정하는 거니까요. 미래도 예측해야 되겠고 요 정도로 들어주시고요. 이건 이제 너무 안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만들어준 거 없어. 그냥 요 정도로 일단 그 엄청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고 그동안 뭐 최근에 나온 적이 없으면서 이론 자체도 행정학에서 하나도 안 중요해. 아주 그냥 거의 뭐 조상님 수준 이런 문제인데 공무원은 나오긴 나오네? 그렇다면 기출문제 있는 거 먼저 빠삭하게 하고 이게 다 된 다음에 해설 강의에서 들었던 정도, 그 정도를 내가 공부해야지 라고 전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략 계획을 짜주시면 됩니다. 네, 3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1, 2번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한번 틀렸다라고 쳐봅시다. 1번 제가 모의고사 주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함정이 빠질 수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쳐봅시다. 1, 2번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정말 대비 가능한 것만 착실하게 해도 60점대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 합격생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증명을 해야죠. 요건 이제 맞춰야 되죠. 1번 합리모형은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며 정책 과정의 역독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리모형은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수단 정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도 극대한 수단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여 목표 수단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려하지 못해요.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2번 만족모형은 조직 차원의 합리성과 정책 결정자 개인 차원의 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인정한다. 이건 뭐 더럽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요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무슨 말이지? 어떻게 뭘 하는 거지? 상관없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부연 설명해드리면 만족모형 하면 뭡니까? 제한된 합리성. 사이먼의 만족모형,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은 제한돼 있어요. 근데 조직을 만들 때 조직은 원래부터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 그런 게 다 생략돼 있긴 하지만 우리 관료제 조직의 기본 형태 아닙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장치로서 설계가 되는데 그 안에 사람이 정책 결정자의 합리성이 제한돼 있어. 그래서 둘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증모형은 정책을 이해관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본다. 이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지. 이거 넘어갑시다. 맨날 이제 지겹게 배우는 거. 4번 보시면 최종모형은 합리모형, 점증모형 둘 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혼합모형과 최종모형은 시작이 이거 아닙니까? 합리모형, 점증모형 둘 다 단점이 있어. 아니,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게 뭐 처음에 혼합모형, 최종모형 배울 때부터 시작이 이거잖아요. 당연히 쉽게 풀었어야 되겠고. 자, 기출문제라. 여기 앞에 기출문제 달려있었던 거. 앞에는 이제 생소한 문제 두 문제였지만 3번 기출문제 달려있죠. 기출문제 달려있는 것은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만으로 맞출 수 있는 거 제가 비교해주죠. 당연히 이건 22년도 기출에 강한 행정학.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은 22년도 기출에 관한 행정으로 대비했을 테니까 문제 번호 기준은 22년도, 새로 나온 23년도 말고 어쨌든 참고하시고 정책 결정 모형 중에 최종 모형, 혼합 모형은 처음부터 둘 다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고 생각된 것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장점만 결합하는 모형이다. 이거부터 배우고 완전 기초고 기출 문제에도 이제 학자 이름 물어보는 문제이긴 하지만 드로어의 최종 모형, 엣지오니의 혼합 모형 둘 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런 문제 있고요. 이건 이제 기출문제 설명이 조금 이제 빠져 있긴 하지. 생략된 부분이 있긴 하지. 하지만 워낙 기초적인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 자, 4번. 행정계획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시험장에서 봤을 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행정개혁의 저항에 대해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비춰보면은 2, 3, 4번을 지울 수 있고 1번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자, 행정개혁에 저항한다. 행정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왜 반대할까? 그냥 행정개혁이 싫은 거야. 싫은 거. 뭐 믿을 수가 없어서 효과를 알 수 없어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개혁의 내용이나 그 실행계획이 모호야. 성공할 수 있을까? 행정개혁에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 성공할 수 있을라나? 실패할 것 같은데.
4번 행정개혁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재개정의 어려움. 개혁한다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할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개혁을 하지? 성공할 수 있을라나? 답. 개혁 실패할 것 같아. 개혁 실패가 걱정돼. 저항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 1번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개혁을 시키는 조직이 중복 가회성. 여러 개다. 행정개혁 담당하는 조직이 여러 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개 있을 때 개혁 당하는 입장에서 뭔가 뭐 걸리는 게 있나? 여러 개면 실패 가능성이 높아져? 뭐 여러 개면은 여러 군데 날 귀찮게 해? 딱히 2, 3, 4번은 명확하게 딱 들어온 데 비해서 1번은 그런 게 없죠? 잘 안 떠오르죠? 이제 이 문장, 이 틀린 선지 예시, 이걸 빠삭하게 대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고로 기출문제 달려있지만 2, 3, 4번 똑같은 게 있어서 소거할 수 있어서 푸는 것이고 1번 자체, 이건 이제 별 의미 없는 거라서 그동안 1번처럼 똑같이 틀린 선지로 한 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로 저항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또 비교했을 때 가장 저항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2, 3, 4번에 기출문제 있다라고 그랬죠. 내용이 불명확해, 능력이 부족해, 뭐 지식, 기술, 능력 다 비슷하겠죠. 여기서는 개혁안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능력이 부족해. 그 다음에 관료제의 경직성이 포괄하는 게 뭡니까? 관료제는 뭐 쉽게 바뀌지가 않아. 관련된 법규 바뀌지가 않아.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저항의 원인 공부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여러 문제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문제 풀어봤으면 그냥 푸는 문제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정책결정 요인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살짝 어렵긴 어려워요. 살짝 어렵긴 어렵지만, 자, 일단 1번, 4번을 지울 수 있죠. 자, 정책결정 요인론 처음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환경이 독립변수. 환경이 독립변수. 환경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주기만 해요. 그래서 정치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환경은 영향을 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기만. 됐죠? 지울 수 있고. 4번. 정치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합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정치체제는 정치적 요인의 대표적인 예시죠. 과소평가한다.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거니까 기출문제도 있고. 자, 그래서 2번, 3번의 싸움인데 2번 보시면 정치체제의 매개의 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치체제, 정치적 요인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요인이에요. 가소평가하는 이론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각종 역할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는 내가 명확하게 대비하지 않았어도 2, 4번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근데 3번 뜬금없습니다. 우리 정양, 어려운 것 같지만 양적 변수, 질적 변수, 양적인 건 셀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은 셀 수 있는 거고, 질적인 것은 뭐 가치 판단, 주관적인 의견 이런 거잖아요. 요 용어는 알죠? 양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데 이거를 정책결정 요인론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정책결정 요인론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량적, 정량적 같은 거죠. 계량적인 변수에 좀 치우쳤어요.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좀 계산이 되는 거, 계량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치적 요인보다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뭐 소득, 인구 이런 계량적인 부분이 많죠. 근데 정치 체제는 계량적인 부분이 적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요인이 과대평가되고 정치적 요인이 과소평가됐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적다라는 거지 아예 포함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2, 3번을 비교해 봤을 때 3번이 더 틀리겠죠. 2번은 그래도 배운 내용이고 일맥상통한 내용이고, 게다가 기출문제로 달려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환경이 독립변수이다. 환경을 정책으로 바꿔서 땡 이렇게 낼 정도로 환경이 독립변수라는 거 처음부터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밑에 거 먼저 보시면 계량화가 곤란한 정적 변수가 과소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계량화가 곤란하긴 해. 그렇다고 전혀 없다. 그건 아니죠. 아니,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게다가 3번 보시면 자, 정책결정 요인론에 대표적인 두 가지 모형이 있죠. 하나만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힌트가 있어. 정치체제는 환경 변수와 정책 내용 간의 매개 변수가 아니다. 매개 변수가 아니다. 매개 변수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기출문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2번은 그래도 관련된 이론이라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크루드와 매크론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쪽은 관련되잖아요. 그러면 2번보다는 3번을 찍어야죠.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회독수가 적으면은 좀 적용하기 힘들겠지만 회독수가 충분히 늘어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적용해서 풀었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번까지 왔죠? 우리 6번이고 우리 갑자기 까먹었네. 3, 4, 5번은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3, 4, 5번은 됐고, 그다음에 6번 우리나라 자치법권 요건 맞춰야죠. 일단 4번 기본적인 거 먼저 하면 조례는 지방의 의결, 지방회가 정하죠. 근데 규칙은 단체장이 정하죠. 그러니까 지방의 의결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에다가 1, 3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우리 조례로서 주민에 대해서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 조례로서 정할 수는 있죠. 요거 이제 뭐랑 착각하면 안 되는지 아시죠? 혹시 그렇게 틀리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조례. 기본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면 돼. 근데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형벌 성격을 지닌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정할 수 없다. 요거랑 이제 착각하면 안 되죠. 이게 더 많이 나온 거긴 해요. 착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정할 수 없다는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배우는 거니까 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거긴 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로 형벌의 부과 벌칙 정할 수 있다. 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형벌의 부과 벌칙 정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옳게 고치면 뭡니까? 법률의 위임이 있다면 조례로 형벌의 부과 벌칙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4문제 3, 4, 5, 6번은 다 맞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7번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제가 할 말이 많겠죠. 일단 1번, 2번, 4번은 쉬운 거니까 빨리 끝냅시다. 주민소송 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하고요. 2번 주민소환 단체장 및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 의원에 대해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너무 쉬운 문제긴 하지만 혹시라도 개정법령을 대비하지 않았던 분들은 미궁에 빠졌겠죠. 다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됐겠죠. 우리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는 거 원래는 단체장이 청구하는 게 맞았어요. 작년까지는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청구한다. 지방의회 청구한다로 개정됐고, 자, 이 개정사항은 작년부터 확정돼 있었던 거예요. 22년도에 이렇게 개정될 거야. 확정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22년도 대비 작년부터 시작된 모든 커리큘럼에서, 그러니까 이론 강의 처음부터 다 배웠던 것이고, 모든 커리큘럼에서 강조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개정법령이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엄청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개정법령이 있다라고 해서 행정학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요거는 원래부터 출제됐던 거예요. 자, 요 개정 부분 말고 누구에게 청구하는가는 원래부터 출제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했던 것이 지방회로 바뀌면서 개정법령이 있으면서 원래 출제된 거에서 개정법령이 있다?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출문제라고 달려있는 이유는 안 나온 거지만 개정법령이지만 기출문제라고 달려있는 이유는 기존 기출문제도 제가 다 개정법령 반영해서 고쳐줬죠. 그래서 원래 여기 옛날 처음 출제됐을 때는 지방의회 땡이었던 문제였어요. 14년도에 지방의회 땡이었던 문제인데 현재는 단체장 땡이죠. 틀린 선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회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개정법령을 반영해서 틀린 부분 유지하면서 그대로 기출문제도 다 바꿔놨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에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로 엄청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모든 모의고사에 다 넣었어. 진도별 모의고사에 옳은 선제로 들어가 있고요. 동형 모의고사에 어딨니? 4번에 18세 이상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땡. 지방의회. 뭐 지방의 의장 이건 똑같아요. 근데 단체장 땡. 단체장 땡. 틀린 선지로도 동형 모의고사 연습할 수 있게 해놨고,
그다음에 지방직구급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똑같죠? 3번에 주민은 일정 수의사는 연대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조례 제정 및 개표를 청구할 수 있다. 땡.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 계속 좋습니다. 계속. 매우 유력하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군무원 구급 쌍둥이 제가 제발 이거 강의 교재 다 무료니까 마무리할 때 꼭 이거부터 봐라. 그래야 군무원 구급 여러분들 걱정하는 부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라고 울부짖었던 거. 여기에도 1번 주민조례 발안은 단체장에게 조례 지정 및 개표를 청구한 제도이다. 땡! 또 만들어줬고 앞에서 지방직구급 쌍둥이 띄웠을 때 선생님 저 국가직구급 지방직구급 쌍둥이까지는 미처 못 봤어요. 군무원 구급도 쌍둥이 모의고사 올해부터 제가 만들어줬죠. 또 게다가 이 문제는 이게 재작년 문제인데 출제 오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문제예요. 이 개판이었죠. 재작년에. 아무튼 출제 오류가 인정된 문제를 제가 더 활용해가지고 중요한 것들로 바꿔놓은 겁니다. 됐고. 자, 아무튼 요걸 이제 대부분 맞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거는 뭐 저만 대비시켜준 게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무지막지하게 반복시켜줬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뭐 다 모든 강의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대비시켜줬을 거니까 잘 맞췄을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맞춰야 되는 기본 문제죠. 1번 구성정책 정부 구조를 바꾸는 건데 대외적으로 가치 배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정부를 바꾸는 거니까 직접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부에서 정부 구조 바뀌면 권한이 바뀌니까 더 많은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게임이 벌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2번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 행동에 제약을 가하여 규제에 대한 수능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뭐 너무 쉽고. 3번 분배정책은 나눠먹기식 다툼, 포크배럴, 나눠먹기, 그 다음에 밀어주기, 로그롤링, 포크배럴, 로그롤링. 분배정책의 시그니처죠. 모르면 큰일 나고. 4번 추출정책은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이긴 한데 정부로부터 세금, 부담금, 병역 이런 자원을 추출하는 거죠. 중간에 틀렸죠. 집단 간 재산소득 권리 등의 배정을 변동. 집단 간의 소득, 재산을 변동시켜보죠. 재분배하는 거예요. 가진 자로부터 못 가진 자로. 재분배하는 재분배 정책. 중간이 틀렸습니다. 뭐 기본 문제니까 틀리면 큰일 나고요. 자, 조세병역, 물자 수용, 노력 동원 이런 게 추출 정책이죠. 추출 정책. 재분배랑 완전 다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재분배 정책은 돈이나 재산, 권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을 이전. 제가 최대한 방금 기출문제랑 비슷한 거 하나 골라왔는데요. 이런 건 뭐 여러 문제 있죠. 정말 많이 나온 부분. 재분배 정책입니다. 재분배. 됐고요. 5번 규제 정책도 뭐 비슷한 표현이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넣어놨고. 자, 그다음에 9번 가보시면 우리나라 15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맞은 걸로 세니까 너무 많다. 1, 2, 9. 뭐 이 9번 정도는 틀릴 수 있어요. 1, 2, 9. 이거는 뭐 기출문제에도 그동안 뭐 거의 많이 나오지도 않고 기출문제집에 한 문제 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대비하기는 어렵지만 자, 요거 틀려도 괜찮기는 해. 하지만 그래도 배운 내용으로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어요. 요걸 한번 챙겨봅시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15제도 정규 공무원에 비해 신분보장이 약하다고 배웠어요. 그 이유는 뭐 예를 들어 직권면직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이 가능하죠. 직권면직 사유에 근무 성적 불량은 없거든요. 근무 성적 뭐 능력 부족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근무 성적이 떨어져 능력이 부족해 그 사유로 직권면직 가능하죠. 신분보장이 약해요.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15임용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근데 15임용이 끝났을 때 정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15기간 앞에 거치는 거죠. 그래서 1번 15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 기간은 공무원의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뭐 낚시를 했는데 신분 보장은 약하지만 공무원 경력에는 들어가고요. 2번 15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에요. 해당하기 때문에 15기간 동안에도 보직 부여받을 수 있죠. 당연히 일해야지. 보직이 주어지죠. 뭐 15기간에는 출근하면 커피만 타? 청소만 해? 정규 보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15기간 동안에 직권면직
직권면직 사유가 아님에도 가능하다. 이런 불이익은 있어. 하지만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 이거는 원래부터 직권면직에 이런 게 따라오지 않죠. 직권면직은 잘리면 그냥 끝이고 바로 시험 쳐서 공무원 보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뭐 임용 제한은 파면 아니면 해임에 있는 거 아닙니까? 3년 임용 결격사유. 해임에 있는 거죠. 해임. 직권면직은 원래부터 이런 게 없고요. 이건 15공무원도 똑같아요. 그리고 4번 공무원은 공무원이에요. 신분보장 적어도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할 수 있죠. 징계처분 대표적인 소청심사 대상이잖아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까지 나온 적이 없어. 15공무원 출제 비중 매우 떨어져요. 기출문제 이걸 바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없어. 생소한 문제 달아놨는데 그래도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다 풀 수는 있는 거. 물론 틀렸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9개 중에 3개 틀렸어요. 9개 중에 3개 틀리고 있습니다. 1, 2, 9번. 자, 10번 공직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직동기, 공공봉사동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학계에서 관심이 많고 신공관리론을 비판하는 이론이니까 신공관리론 비판 요새 신공관리론 비판하는 이론들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개념만 한번 딱 물어봤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런 식으로 물어볼 것이다. 다 정리해줬던 거 그게 작년부터 제가 알려준 패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제가 대비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년 전에 데뷔하신 분들은 좀 억울하겠지. 근데 이제 재작년에 데뷔하신 분들 작년에 맞추고 또 올해 또 데뷔하신 분들은 올해 맞추고 뭐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 작년과 올해 세 군데서 출제되고 출제 패턴 다 똑같습니다. 출제 패턴이 제가 알려준 거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개념은 원래부터 배우던 거, 원래부터 출제됐던 거. 공직동기는 민간 부분 종사자와는 차별화된 공공 부분 종사자의 가치 체계로서 공공 부분의 봉사자는 이타심, 공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 그런 게 민간 부분보다 강하다. 예를 들어 2번 같은 거.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공공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오케이? 개념 다 배웠고 3번은 올해 국가직 9급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잖아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정서적 차원을 구분하는데 정서적 차원 외에 2개를 금전적 차원, 제도적 차원 땡 이렇게 됐죠. 그리고 출제 패턴 이거 겉모습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일단 3개 외워서 풀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안 외웠어도 금전적 차원은 땡이잖아요. 공공봉사동기, 공익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 내가 금전, 경제적 보상 더 많이 타려는 마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라도 만들어 준 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특히 얘랑 비교해서 공공봉사 동기의 합리적 차원은 신공공관리론의 합리적 인간관 아니다. 자기 사익 추구, 경제적 보상 추구 아니다. 이 합리적 동기 뭐야?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줬죠.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게 내 행복이야. 요런 좀 넓은 범위의 합리적 동기예요. 자기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게 내 행복. 이렇게 해보는 거죠. 신공공관리론의 합리적 인간관 아니고 이거는 자기이익을 위한 금전, 경제적 보상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강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만들어줬죠.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신공관리론의 외재적 보상. 외재적 보상의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 경제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 아니고 4번을 비판. 이걸 비판하는 이론이 공공봉사 동기이론이다.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다 대비 가능했던 거. 자, 일단 기출문제로 다뤄놨잖아요. 기출문제도 자 완전 틀린 선지 패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개념 자체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처음으로 이 당시가 처음이야. 출제가 됐었고 계속 이 이후로 제가 기출문제집에 담아놨고 그리고 이 이후로 계속 대비를 시켰습니다. 너무 일찍 대비하신 분들은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대비시켰던 거. 동기유발 요인으로 금전적 물질적 보상 보다 지역 공동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이타심에 주목하는 건 공공 서비스 동기, 공공 봉사 동기, 공직 동기 다 똑같은 표현이고요. 표현이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뭐 페리엔 YG 앞에 나오고 다 공공봉사 동기인 거는
눈치챘죠? 이거 아니라고요. 외재적 보상, 금전적 물질적 보상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라고 달아놨고,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으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어줬죠? 국가아직고급 쌍둥이 모의고사에서 작년 국가아직고급 이게 출제가 됐으니까 그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자, 앞으로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합리적 동기가 신공관리론의 합리적 인간관 아니든, 이거 조심해라. 관료가 합리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이거 아니든, 이거 아니든, 이거 아니든. 신공관리론의 합리적 인간관 아니야. 그걸 비판하는 거야, 비판. 말장난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도 다 만들어 줬던 거. 그죠? 자, 다시 한 번 말하지 마. 저는 기출문제 똑같이 있는 기출문제만으로 바로 해결되는 것을 뭐 기출 변형 모의고사 만들었다고 적중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출문제 없었던 패턴,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없었던 패턴,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만 제가 모의고사를 띄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배버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료제 1번 기본이죠. 합리성을 조직에 적용하여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수단을 찾는 거예요. 기본에다가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하죠. 그 다음에 문서화된 법규, 법규를 정하고 합리적인 목표 수단으로서 법규를 정하고 그걸 문서주의, 문서화시켜서 문서로 전달하고 문서로 다 기록하도록 만듭니다. 자, 관료제, 배버의 이념형 관료제 특징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죠. 4번, 이거 1, 2, 3번만 지워도 답이 나오는데 혹시 4번에서 헤맸던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정답일까? 관료제 하면 뭐야? 자, 실적주의, 문서주의, 뭐 합리적 권한에 의한 지배, 합리적 지배, 법적 지배, 그다음에 계층제, 그다음에 또 뭐 있어? 그 근무 연한, 계급에 따른 보수, 비정의성, 분업 전문화, 분업 전문화. 이거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니까요. 분업 전문화에 기초합니다.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면서 분업 전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미친 듯이 자세하게 배우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책임진다. 이건 분업이 아니잖아. 구성원들이 조직 전반 업무를 한다. 책임을 진다. 분업 아니죠? 분업은 뭐예요? 그 중에 아주 일부, 한 사람이 가급적 한 가지 업무만 전담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분업. 이걸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관료제 문제는 뭐 다양하죠. 그러니까 1, 2, 3번은 지워도 되고, 뭐 예를 들어 권한과 직무 범위는 법규에 의하고요. 이 법규 문서의 업무 처리, 그래서 문서화된 법규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3번에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모든 직무를 담당하며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되는, 이거 풀어놨지만 뭐예요? 실적주의 적용되고 됐고, 그다음에 관료제 특징 쭉 모아놓은 선지인데 그중에 분업 전문화. 물론 똑같은 패턴으로 틀리게 땡 낸 거는 기출문제에 아직은 없기는 해요. 하지만 분업이 관료제의 특징이라는 거 기출문제에 있고 너무나 자세히 배우니까 또 다른 거 지울 수 있으니까 꼭 풀어야 되는 문제. 자, 그다음에 군무원 고급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제가 관료제는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또 아주 쓰잘데기 없는 문제. 정답이 불분명한 문제였어요. 그동안 뭐 나온 적도 없고 뭐 실제 객관식으로 내면은 좀 너무 불분명한 거, 쓰잘데기 없는 문제였는데 제가 더 중요한 걸로 바꿔놨고 전문화의 원리 딱 넣어놨으니까 군무원 고급 쌍둥이 모의고사도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자, 쌍둥이 모의고사는 해당 시험은 띄웁니다. 기출문제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해당 시험만 띄워요. 그만큼 여러분들 각 직렬별 쌍둥이는 그 시험의 기출문제랑 그 변형이니까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띄우는 거고요. 뭐 적중했다라고 제가 안 하잖아요. 그냥 있었다. 됐고, 우리 이제 세 문제 틀리고 있는데 12번. 요거는 거의 이제 출제 오류급인데 제 예상으로는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4번 찍어서 틀리신 분들, 4번 찍어 틀리신 분들, 4번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돼야만 합니다. 하지만 4번 찍어 틀렸던 분들 뭐 괜찮아요. 출제 오류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출제 오류급이니까 인정이 안 된다고 쳤을 때 그냥 틀린 걸로 칩시다. 우리 4문제 틀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1, 2번 찍으신 분들은 큰일 났고 1, 2번은 절대 찍으면 안 되고 1, 2번 찍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공부가 안 된 거고. 자,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 공급, 분배와 관련된 비권력적 관리 현상.
자,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건 정치적 영역이죠.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을 해주면 행정은 그걸 능률적으로 집행한다. 관리하기만 한다. 그리고 2번,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킨 거죠. 그리고 실적주의와 함께 도입이 됐죠.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펜들턴법에 의한 실적주의, 정치행정 이원론 함께 도입이 됐다. 네, 3번. 자, 일단 3번 보고 바로 찍고 4번까지 안 넘어갔으면 다행인데 3번은 좀 어렵기는 해. 3번을 옳다라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4번에서 행정국가 옳다구나. 4번을 찍어서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 일단 3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합니다. 과학적 관리법에 기초하죠. 행태주의. 선생님, 행태주의도 정치행정 이원론적 관점으로 배웠는데 이게 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지. 예. 이따위로 내면 좀 안 되지. 하지만 그래도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은 오류는 아니에요. 자, 뭐 이딴 출제 포인트가 나온 적이 없는 걸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뿐이지 이건 오류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정치행정 이원론과 행태주의는 다른 이론이다. 이론 강의 때부터 배우죠. 이거 모든 강의에서 제가 피 터지게 강조해주죠. 다른 이론이다. 행태주의가 이원론과 일원론 중 이원론 쪽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지 같은 이론이 아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언제? 19세기 말부터 대공황 이전까지. 행태로는 한 4, 50년대. 아니 이때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행태주의를 지지해요? 이거 지금 내용 보니까 1, 2번 보니까 다 우드로 윌슨이 최초로 도입한 정치행정 이원론 아닙니까? 1880년대 19세기 말. 연도를 정확히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대공황 이전 30년대 이전. 네. 대공황 이후 4, 50년대 행태로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지지한다. 틀렸죠? 근데 나오던 출제 패턴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다. 여러분들 뭐 혼동했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정책적 이원 행태로는 다른 이론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자, 4번. 이걸 어떻게 옳게 됐을까? 뭐 뒷부분은 다 맞아.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행정의 역할은 능률적인 집행, 관리. 중요하다. 이해한 거 괜찮고. 행정개혁운동은 윌슨의 진보주의 운동이죠. 뭐 보수주의와 비교되는 진보주의 말고 행정을 개혁하자라는 의미의 진보주의 운동. 행정개혁 내용은 정치행정 이원론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드로 윌슨의 이원론, 우드로 윌슨의 행정개혁운동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이원론이라니 출제 5류급이죠. 이거는. 근데 왜 인정을 안 할 것 같으냐? 자, 일단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는 행정국가를 대공황 이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행정국가라고 계속 출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반적이야. 제가 방금 말한 게 그동안 출제됐던 패턴이고 학계에서도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 그런데 행정국가의 등장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사실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은 1930년 대공황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능률성이 더더욱 요청된다. 이런 시기를 행정국가의 시작으로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 그동안 그렇게 출제되지 않았다. 어쨌든 뭐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 있어요. 출제로 인정 못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꽤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동안 기출문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비춰보면은 틀렸더라고 봐야지. 그래서 이거 4번 찍고 틀리신 분들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출제자가 잘못했는데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세요. 일단 이거는 과학적 관리론, 비정적 관리 현상, 역관주의 비효율 극복하기의 실적주의 1, 2번에 관련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4번, 논란의 4번에서 행정의 복잡화로 인해 능률적 행정 운영 중요해요. 이게 정치행정이원론의 배경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국가에 대해서 우리 항상 행정국가 개념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에 설명한다. 땡!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요 옛날 문제, 최근 문제인데 요 사이에도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됐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제가 남겨놓은 것 뿐이고 그다음에 행정국가의 등장 이론론에 대해서 옳은 거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해서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행정국가의 등장은 일원론과 연관성이 깊은 거예요. 이원론 땡! 일원론 오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출제하고 있는데 이게 웬 말이요. 진짜 바뀐 출제자들이 기존 기출문제 제대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급조된 것 같아, 급조됐어요. 하여튼 우리 잘못은 없다. 우리 잘못은 없다. 이게 진짜 제가 맨날 지금 이제 한 반절 정도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군무원 9급 강의는 1시간 반 정도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왕 길어진 거 조금씩 쉬면서 갑시다. 1교시 끝났다라 보고 나머지 13문제는 2교시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멈춰두고 해도 되겠고 아무튼 저도 힘드니까 좀 수다 떨면서 1교시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아무튼 근데 뭔 얘기하려고 했지? 아무튼 진짜 이게 뭡니까 진짜. 또 제가 제 성격이 여러분들 환경 탓, 남 탓 하지 마세요. 다 모든 걸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왜냐면 남 탓 해버리는 순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나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물론 수험생만 아니면 대충 남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살아도 돼. 꼭 자기 발전 안 해도 돼. 근데 우리 수험생으로서 시험과 관련된 거, 시험 점수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내 탓으로 하자. 무조건 내 탓으로 하자. 심지어 진짜 남 탓, 환경 탓이라 하더라도 시험 보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다리를 막 덜덜덜 떨면서 계속 시끄럽게 했어. 기침 계속하고 실제로 남 탓이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하자. 저렇게 기침에 대고 다리 떨어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내가 더 많이 반복해야 되겠다. 그래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실제로 발전이 있겠죠. 점수가 올라가겠죠. 옆에서 별 개지랄 생쇼를 해도 문제를 잘 풀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출제 오류는 인정할 수가 없지. 출제 오류는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이따위로 내냐고. 수험생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점수가 오르게끔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진짜 어떻게 뭐 자기 탓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 기출문제랑 이렇게 완전 다르게 출제해버리는데. 그래서 요건 진짜 이거는 출제 오류고 출제자의 잘못이다. 물론 다른 것들은 그래도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런 부분 부족했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도 틀렸네.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까 기출문제 이거 거의 똑같네. 근데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왜 소거를 못했지? 바로 못 푼다 하더라도 소거할 수 있는 게 또 많잖아요. 왜 소거를 못했지? 당연히 이건 내 탓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 선생님 쌍둥이 모의고사 무료니까 제발 들으라고 했었는데 내가 안 들었지. 이렇게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당연히 자기 발전을 위해, 내년 합격을 위해 그 외에는 다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 출제자 탓만 하면서 마음의 위안만 삼고 그러면 또 이제 발전이 없으니까. 어쨌든 출제 오류는 예외. 근데 인정 안 될 것 같아. 짜증나. 자, 잠시 뭐 쉬는 시간 비슷한 걸 가졌으니까 또 13번부터 가봅시다. 공익에 대한 과정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과정설, 실제설 구분만 하면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쉬운 쪽이죠. 내용은 더럽게 어렵지만 문제 푸는 게 쉬운 건데 이거는 좀 표현들이 어렵긴 해요. 상당히 고난이도이긴 합니다. 그래도 2번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면서 얻어진 결과 이걸 틀렸다라고 하면 큰일 나고 3번 공무원 혹은 정부의 행동을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이익을 돕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이것도 이제 틀렸다라고 하면 큰일 나고 1번과 4번의 싸움 정도가 되겠는데 1번 보시면 공익은 인식 가능한 행동 결정에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러려면은 안내자 역할을 해주려면은 다양한 사익들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가치여야 돼요. 그래야 너 틀렸어, 너 맞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실체설인 거고요. 4번 어렵기는 한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과정설은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더럽게 어렵지만 뭐냐면 정부가 공익을 제시하고 이게 절대적 가치야. 국민들 따라와. 이게 실체설적인 입장이잖아요. 그게 정당화되려면 공익이란 모든 사람들의 사익을 초월하는 가치이고 그거는 정부 엘리트만이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필요하겠죠. 근데 과정설에 보기에는 그 뭔 개소리야. 응? 행정의 정당성 확보, 네가 공익을 정하고 국민들을 끌고 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실체설을 비판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죠. 표현은 어렵지만. 그래서 1번 고를 수 있었을 것이고 자, 우리 어떻게 네 문제 틀렸나? 이건 맞아야 됩니다. 자, 과정설에서 사익이 적절히 조정 절충될 수 있는 결과 이게 뭐 공익을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문제는 뭐 더럽게 많이 나오고 2번 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 이런 것도 여러 개 있고요. 실체설은 적재 역할이죠. 공익을 규정한다. 적재 역할. 그 다음에 틀린 선지와 관련된 거 2번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표현은 좀 다르지만 행동을 선택하는 안내자 기준이 되려면 사익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실체설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만으로도 소거하면서 혹은 이제 바로 골라낼 수 있겠고요. 14번 이건 그냥 대비 안 해서도 맞추는 거.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기 가장 중요한 거. 투명해야지. 투명해야지. 정부의 활동을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을 때 정부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은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을 때 뻘짓을 못하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4개 다 부패 방지에 도움되지. 근데 이 중에서 뭐 골라야 돼? 4개 다 도움되지만 직접적인 거. 정부의 투명성. 투명하게 공개해야 부패를 못하지. 또 뭐 이거를 공부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 이건 그냥 푸는 문제인데 행정 안에서도 그냥 푸는 문제인데 기출문제에도 뭐 하나 정도 있더라고. 공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하는 것이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맞추는 거니까. 15번. 자, 이 문제 어렵다라고 느낀 분들 있을 거예요. 갑자기 학자 이름 뭐 모르는 이론들이 막 등장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소거하면 답이 나와요. 소거하면. 기출문제잖아요. 근데 이 그린피스가 기출문제 있다고요? 심지어 실제 시험에서 오타 냈더만 그린피스로 냈잖아요.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그 뭐야 세계 평화 주장하는 단체고 그린피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린피스. 그다음에 대부분 로즈라고 있는데 로데스가 뭐야 진짜 도대체 누가 낸 거야? 물론 로데스라고 읽어도 되는데 대부분 로즈로 읽어요. 로즈. 아니 로데스라고 이걸 미국 사람들이 읽나? 영국 사람들이 읽나? 영어권에서 안 읽을걸? 저도 영어 잘 모르는데 로즈라고 읽지 로즈. 자, 아무튼 여기도 오타고 다른 데도 막 오타 있어. 제가 고쳤는데 실제 문제 오타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점 빼먹었던가? 이거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 1번 라이트 하면 분리형, 중첩형, 포함형. 또 미국을 연구하면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이거 자 특히 분리형에서 세계의 관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다 배웠던 거잖아요. 옳다. 2번 모르겠다. 3번 로즈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 하에서도 상호의존 현상이 나타난다. 권력의존, 권력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에 상호의존된다. 로즈 모형, 상호의존, 절충형이잖아요. 로데스라고 해서 현혹될 수도 있겠다. 로즈 모형, 상호의존 나오잖아요. 4번 무라마스하며 일본의 중앙지방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수직적 행정통제 모형, 수평적 정치 경쟁 모형을 제시했다. 이것도 다 배웠던 거. 지운 다음에 2번 모르겠다 찍으면 됩니다. 2번 모르겠다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리피스 거의 뭐 정보관계 모형에서 거의 조상님 버전이라서 거의 뭐 요새는 언급을 안 하는데 그리피스로 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누가 낸 건지 감은 와. 어떤 논문에 뭐 보편적인 것도 아닙니다. 특정 교수님의 논문에 그리피스부터 쭉 정리한 그런 논문이 하나 있거든. 그 교수님이 내지 않았을까 싶어. 아무튼 보충 설명. 보충 설명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부터. 라이트 중앙지방 간의 관계 분리형, 중첩형, 포괄형. 무라마츠 수직적 통제, 수평적 경제. 그다음에 로즈 누가 로데스를 읽어? 로즈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그래서 로즈 모형 절충형으로 배웠죠.
배운 거 강의 시간에 다 배우고 기출문제 있으니까 팍팍팍 지우면 2번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자, 2번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정보간 관계 모형 수두룩 빽빽해요. 정말 엄청 많아요. 다 공부 못합니다. 제가 가르쳐준 거 하기에도 벅차요. 그게 제대로 다 되신 분들, 빠삭한 분들, 1, 3, 4번 보자마자 지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넓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도 벅찹니다. 어쨌든 보충 설명드리면 그리피스가, 자, 필기하지 마세요. 대리인 모형, 동반자 모형을 제시해요. 우리 엘콕의 모형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엘콕도 여기서 따라온 건데, 엘콕은 대리인, 교환, 동반자, 절충형 중간에 껴넣고, 그다음에 그리피스라는 학자는 뭐 아주 옛날에 거의 조상님 수준으로 두 개 하면 뭐겠어? 중앙정부에 지방정부가 완전히 종속된 거, 대리인 모형. 완전 독립적인 관계, 동반자 모형.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겠죠? 근데 이거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단순화시켰고 너무 옛날 이론이고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걸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 모형 종속이기만 해를 보완하기 위해 지주 마름 모형. 자, 학자 이름 안 외워도 되는데요. 챈들러라는 학자가 제시했어요. 챈들러. 그다음에 비슷한 모형이 뭐 소작인 모형, 지주 마름 모형. 우리 소작인 모형은 배웠죠. 소작인, 뭐 마름. 그러니까 소작인을 관리하는 게 마름이죠. 근데 이게 중간이에요. 중간. 이건 여기로 들어갑니다. 중간으로. 절충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모형을 보완하여 항상 종속은 아니야. 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의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의 관계. 마름. 여기서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비교하는 것인데 무조건 종속된 건 아니고요. 소작인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진다. 그래서 조금 절충형으로 간 모형이 지주 마름 모형이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챈들러의 모형에서 틀렸는데 까먹어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까먹으면 돼요. 해설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우리 그 맨인 블랙 아시죠? 까먹으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런까지 다 공부 못합니다. 됐고 이건 했고 자 이제 16번은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가져올지 않은 것은 해서 뭐 시민단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냈는데 우리 틀린 선지 보시면 전통적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절충하는 거 이게 뭐지? 거의 그 틀린 선지 정답은 사상이에요. 사상. 행정학에서 배우기엔 너무 범위가 넓은 사상. 자유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해? 행정학 우리 일반적인 행정학 범위 공부하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는 모든 사회과학의 배경이 되는 사상이에요. 사상. 다원주의 정도야 행정학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공부 못합니다. 3번 몰라서도 전혀 상관없겠고요. 틀려도 됩니다. 방금 전에 뭐 15번 같은 경우는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이건 틀려도 됩니다. 문제 16번 중에서 5개 틀렸네 우리. 현재까지 5개 틀려도 됨. 5개는 틀려도 됨. 그다음에 여기 4번은 모르면 안 되고 4번은 사회자본 다 배운 거니까 1, 2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고 사상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 문제 결사체 민주주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 자원 조직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 결사체가 NGO 이런 건가? 모른가? 2번 공동체주의에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 공동체주의 뭐 제대로 배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내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뭐 이 정도로 우리 기억이 나죠? 옳은가? 3번 뭔 말이지? 4번 사회자본,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강화하며 그렇죠. 시민단체 의미 있죠. 사회자본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산, 무형의 자본, 좋네. 사회자본에서 뭐 틀린 거 없고 그래서 뭐 1, 2번에 비해서 3번은 아예 모르겠다. 아예 그냥 뭔 말인지 자체를 모르겠다. 3번 찍어서 맞으신 분들 뭐 잘했습니다. 근데 이거 틀려도 됨. 어쩔 수가 없어. 자유, 보수주의 뭐 이런 거까지 어떻게 배웁니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자체도 안 나오는데 됐고 그 다음에 17번 이거 이제 100점 방지용으로 제가 주황색 달아놨죠? 100점 방지용 이런 거까지 어떻게 대비합니까? 진짜 지방자치법 혹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도록 해서 뭐 주민투표법,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뭐 여기에 있는 참여제도 외울 것도 수두룩한데 이런 거까지 어떻게 다 공부를 합니까? 이거 공부 못함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100점 방지용. 근데 이거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요런 거 잘 들어주시면은 나중에 자산이 될 겁니다. 당장은 못 따라해도 저렇게도 풀 수 있네? 한번 생각이 트일 거예요. 보시면 1번 이거 아예
이 자체를 외우지 않으면 못 풀잖아요. 2번 가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주민대표성이 강하다. 3번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협의 실행기구이다. 읍면동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주민자치회는 그에 비해 주민자치를 실행한다. 그래도 이게 자문 수준인데 협의 실행 뭐가 더 강력해 보입니까? 주민자치회가 더 강력해 보이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4번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더 영향력이 세. 그러면 2, 3, 4번 다 무슨 말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더 강력한 제도이다. 이 말은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렇다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주민자치회 쪽이 시군구청장, 그에 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가 더 센 거잖아. 센 거니까 위촉권자도 좀 높으신 분, 더 단위가 크고 높으신 분이어야 되지 않을까? 읍면동보다는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기초자치단체장, 읍면동에 이거는 행정구역이고 자치구역도 아니고 읍면동의 장보다는 시군구청장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2, 3, 4번을 읽다 보니까 이거 1번 틀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혹시 푸신 분들은 진짜 도가 텄어. 도가 텄어. 혹여 이런 생각을 못 해보신 분들은 객관식 사지선다. 객관식 사지선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푸는 거 제가 그 쌍둥이 모의고사 군무원 쌍둥이 모의고사 다 가르쳤는데 이거 물론 공무원 군무원 포괄해서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런 걸 가장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배웁니다. 훈련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근데 그걸 다 훈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거는 진학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조해줘야 내년에는 공부 방향, 군무원 국어 마무리 꼭 지금 이 기출문제도 같이 들어가서 쌍둥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쌍둥이 모의고사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 지금 워낙 그러니까 제가 모든 과목에서 최초로 시도했는데 이건 진짜 합격생들이 제발 다른 과목도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최근 기출문제랑 일일이 하나 변형한 모의고사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쌍둥이죠. 제가 최초입니다. 이제 다른 과목에서 따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뭐 따라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뭐 겉모습은 따라할 수 있어도 저의 몇 년 동안 쌓인 노하우, 실질적인 내용은 따라할 수가 없지. 아무튼 뭐 저는 뭐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꼭 봐야 되는 모의고사. 내년에는 꼭 보자. 이것까지 들어가니까 다음 중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1, 2, 3번 이걸 어떻게 틀렸다라고 합니까? 행정 공부 안 했어도 개방체제에서 뭐 이런 용어야 뭐 행정학 배워야 알긴 알지만 그래도 이건 기초 용어니까 국가 간 관계로 인해 글로벌 환경은 행정의 사회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2번 법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폭이 커지면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라면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 읽기 쉽죠. 이거 행정학 공부해야 아는 건가? 3번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정치적 환경에 심화될 수 있다. 당연하지. 이거는 정치가 막 계속 집권 정당이 바뀌어 뭐 결정한 내용이 바뀌어 불안정성, 불확실성 심해질 수 있겠지.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관련된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당연한 거니까 1, 2, 3번 어떻게 찍을 수가 없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기출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파트 6 행정환류에서 지겹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 현대 행정환경은 복잡화, 전문화돼서 행정도 복잡화, 전문화됐다. 복잡화, 전문화되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겠죠. 파트 6에서 지겹게 나오고 그냥 뭐 한국 왜 나누지 않고 현대 행정환경 자체가 이렇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는 이 앞부분도 참 그래. 이건 이제 낚시용으로 넣은 것 같은데 한국 사회는 현재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출제자가 틀린 걸로 출제를 한 건지 출제 의도는 불분명해요. 불분명하지만 아니라 불분명해.
어쨌든 여기는 명백히 틀렸으니까 여기랑 상관없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나라 공동체의식 현재 강한가? 얘도 불분명하고. 어쨌든 4번 찍는 데는 문제가 없겠고요. 기출문제라고 안 달아놨지만 제가 기출문제 조금 띄울 건데요. 자, 힌트가 파트 6 쪽에서 뭐 지겹게 나왔었다. 파트 6에서 계속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사회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도 전문화 복잡화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필요하다. 뒷부분은 보너스.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량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회가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행정도 전문화 복잡화된다. 계속 나오지. 현대 행정국가 시대. 이거는 과거 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한 행정국가 말고 거기에 비유한 현대 행정국가 시대. 비유예요, 비유. 여기서는 내부 통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행정이 하는 일 너무 전문화되고 복잡하니까 잘 몰라. 내부 통제, 자체적인 통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뒷부분은 어쨌든 둘 다 보너스인데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공부합니다. 됐고 19번 에도크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우리 6개 틀렸죠? 6개. 여기까지는 다 맞춰야 되겠고 5개 틀렸지. 5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한번 바꿔해 봅시다. 요건 틀려도 되지. 요건 틀려도 돼요. 그래서 6개 틀렸죠. 6개 틀렸어. 자, 19번까지 왔습니다. 에드오크라시. 이건 틀리면 큰일 나죠. 탈관료제.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 적응성이 필요. 그런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둘러싼 각종 갈등, 비협조가 나타날 수 있죠. 4번은 한계. 그리고 환경이 변했을 때 알아서 권한 줄 테니까 알아서 대응해.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 문제가 거의 유일하게 기존 기출문제 거의 똑같이 따라냈어요. 뭐 대부분 이렇게만 만들어도 변별력 엄청 높아요. 요 정도 기존 기출문제 거의 똑같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변별력이 높은데 이거 정답률 그리 높지도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다 낮다. 다 낮다. 기출문제에 있는 거 다 낮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에도크라시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복공지 물어봤을 때 다 낮다.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복공지 물어보면 다 낮다. 혹시 이렇게 틀리신 분들이 있나? 선생님, 복잡성에서 수직적 분화는 낮은데 수평적 분화는 높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음도 맞지 않나요? 수평적인 건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 고르신 분들 별로 없겠지. 별로 없겠지. 왜냐면 1, 3, 4번도 쉽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자, 요거는 나눴을 때고 안 나눴을 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다 낮다. 나눴을 때 수직은 낮다. 수평은 높다. 자,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구조적으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다 낮다. 표현도 똑같죠.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 적응성.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오케이. 그냥 이렇게만 내도 충분한데. 물론 이제 좀 더 변형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똑같긴 했지만. 그다음에 20번 기존 전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뭐 이분법적으로 기존 정부, 지능형 정부. 그러면 전통적 관리제 패러다임, 신공공관리론이 도입된 이후 지능형 정부. 뭐 이 정도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되겠죠. 우리 다 1.0, 2.0, 3.0으로도 배워봤고 이분법적으로도 배워봤고 수요자 중심이에요. 국민주도. 그 다음에 3.0으로 넘어오면서 수요자 중심에서 수요자 개개인 맞춤형이 등장하죠. 생애주기별 맞춤형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생애주기별 맞춤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개인별 맞춤형. 그래서 틀렸다는 거긴 한데 이건 좀 별로지. 지능형 정부가 생애주기별 맞춤형도 제공할 수 있지. 실제 오류까지는 아니지만 제공할 수 있지. 근데 이론적으로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수요자 개개인 맞춤형 이렇게 발달해 왔어. 그래서 수요자 개개인 맞춤형에서 개개인 자리에 다른 거 들어가면 틀린다. 뭐 이런 출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 4번은 당연하고 됐고요. 안 중요합니다. 넘어가고 21번. 와, 이걸 이제 행정에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켈리의 귀인 이론. 경영학에서는 나름 중요한 조직관리 모형이에요. 구성원 관리. 그래서 뭐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 한 과목 더 준비. 경영학까지 준비. 그러면 이제 행정학 점수 떨어지는 거죠. 자, 나올 수 있어.
경영학도 조직 관리니까 행정학이라고 우기면 돼. 민간기업 조직 관리가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 관리 써먹으면 된다? 우기면 돼.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이런 것 때문에 범위 마구마구 넓히지 말고 경영학 다 찾아오지 말고 제가 지금 알려주는 거, 또 해설지에 있는 거 그것만 보고 끝내요. 제발 그 이상 넓히지 말고 그 다음에 관련된 거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자, 우리가 귀인 혹은 귀속 어디서 한번 배우냐면은 우리 적어도 알고 있는 거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배우냐면은 근무 성적 평정 방법에서 오류 중에 근무 성적 평정의 오류 중에 근본적 귀속에 차고 있죠. 귀속시킨다, 귀인시킨다가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귀인을 찾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류에서는 잘못 찾았을 때 이런 거 배웠었죠. 근데 맥락은 같아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시면 좀 잘 들릴 겁니다. 일단 2번을 보시면 판단 대상은 본인을 말해요. 해설지에 판단 대상 가로 열고 본인이라고 적어놨죠. 여러분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본인이 다른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져. 이 말은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상황은 내가 아니죠. 나의 외부적인 요소죠. 외적 요소라고 합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내 행동이 바뀌네. 외부 상황이 원인이구나. 외적 요소가 원인이구나. 외적 요소에 귀인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3번. 판단 대상 본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상황이 동일하니까 동일한 행동을 해. 자, 여기서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상황이 같으니까 동일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 상황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참고로 이건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2번은 특이성이라고 하고 3번은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일관성은 시간적 일관성, 시간적. 과거든 현재든 계속 일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과거든 현재든 일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상황이 같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일관적으로 행동한다. 그럼 어떻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만의 특징이구나. 그죠? 나만의 특징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나는 같은 상황에 일관적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나만의 특징, 내적 요소. 내적 요소에 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4번. 판단 대상, 본인 외 다른 사람들. 자,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 합의성과 관련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 자, 다른 사람들이 상황이 같으니까 행동도 동일하게 해.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요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네? 그러면 내가 그걸 바라봤을 때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만의 특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 동일하게 행동하는데 나랑 뭔 상관이요? 당연히 이건 외적 요소인 거야, 외적 요소. 나랑 상관없는 요인이구나. 외적 요인이구나. 이렇게 귀인합니다. 네, 1번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이 뭐 상황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어. 자, 뭐 4번은 나랑 상관없구나. 1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만 좀 바뀌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 나랑 상관없구나. 나랑 상관없구나. 외적 요소. 뭐 어렵진 않죠? 다른 사람들이 뭐 상황이 같든 다르든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대. 상황과 상관없이 나랑 상관없는 얘기. 나랑 상관없는 얘기. 외적 요소. 됐죠?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해설지에 여러분 좀 알아듣기 편하게 좀 이렇게 부연 설명 다 나왔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 끝. 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지만 군무원이니까 이딴 거 또 몇 년 뒤에는 또 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22번 100점 방지용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거는 사실관계는 다 맞아요. 근데 사실관계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100점 방지용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거 못 외웁니다. 우리 중앙인사기관의 변화 이거 정확하게 못 외워요. 어떻게 이걸 다 외워? 그동안 시험에 많이 나왔으면 외워야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관계는 정확해. 그러니까 뭐 참고만 하시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사실관계는 틀린 게 없거든요. 연도,
뭐 기관 이름 다 정확하거든요. 출제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요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만약에 제가 알려주면 그래도 그래서 얘가 틀렸나 보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위원회 하면 뭡니까? 독립합의. 위원회는 소속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하면 독립합의형이에요. 위원회는 당연히 합의형이에요. 당연히 합의형. 근데 보통 독립합의형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서 대통령의 바로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어요. 물론 이 자체는 인사기능의 독립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매해. 독립형인지 비독립형인지 구분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애매해. 맞출 수가 없어요. 다 외우기도 힘들고 요걸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해설만 듣고 땡이에요. 공부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대통령 직속이라 비독립에 가깝다. 그런 뭐 학자들의 평가가 있었고 뭐 그걸 바탕으로 낸 것 같습니다. 틀렸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음. 그래서 뭐 억지로 근거를 제가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됐고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 그동안 6개 틀렸나? 이것도 틀려도 괜찮아요. 7개 틀리고 그다음에 8개 틀리고 연속으로 틀리네. 마음이 아파지네요. 이건 맞춰야 되고 일단 이제 우리 8개 틀린 상태.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뭔 말이야. 진짜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아무튼 2번 우드워드 대량 생산 기술이니까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 옳고 3번 톰스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 개인 간 상호 의존도를 기준으로 그래서 집합적 상호전, 중개형 기술, 연속적 상호전, 연계형 기술, 교호적 상호전, 집약형 기술 알죠? 4번 페로우 과업 다양성과 문제 분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일상적, 공학적, 장인적, 비일상적 기술 이거 모르면 큰일 나지. 그래서 지워가지고 1번 뭐 하자는 거니? 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딴 걸 왜 낼까 진짜. 기술과 복공집 중에서 복공은 상관도가 좀 높은 편인데 집권성 정도는 상관성이 별로 낮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어. 그런 연구도 있는데 뭐 상대적인 거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동안 나온 적도 없고 어쨌든 뭐 2, 3, 4번 지어서 풀면 됩니다. 이건 맞추기는 해야 돼요. 1번 밖에는 할 게 없어. 기출학 가능성과 문제 비교해 보시면 우드워드 이건 뭐 잘 나온 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출 문제 있죠. 대량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소량 생산은 유기적 구조. 그다음에 톰슨 똑같죠. 여기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 개인 간 상호 의존도를 기준으로 똑같죠. 기술을 분류했다. 뒤에는 보너스 집약 기술은 수평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3번 페로우는 예외적인 사건의 정도가 문제의 다양성, 과업 다양성. 업무 처리가 표준화된 절차에 수행되는 정도가 분석 가능성에 따라서 4가지로 유형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가지고도 뭐 1, 2, 3번 가지고도 지울 수 있으니까 이거 맞춰야 되는 문제. 자, 다 왔네요. 2문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 평가 방법. 나온 적이 없는 거지만 이건 맞춰야죠. 여러분들 양적, 질적, 행정학 배우면서 이 단어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양적, 계량적, 쪽 앞에 문제에서 정양적, 양적, 질적, 주관적, 실질적, 주범적 이런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뭐 가치, 의견 이런 거. 1번 양적은 계량적 기법을 응용하여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정책 결과를 추정하고요. 정량적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똑같고요. 그다음에 실험, 비실험 이런 것들이 뭐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하는 거잖아요. 뒤에 중요하지 않고 3번 정책 대안과 정책 산출 및 영향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자, 10개를 줄이니까 100개가 늘어나더라. 혹은 10개를 줄이니까 50개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인과관계. 양적이라는 것은 측정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됐죠? 4번 심층 면담, 참여 관찰.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건가? 심층 면담, 참여 관찰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관찰하는 거, 관찰. 세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됐죠? 뭐 4번 빼고 고를 만한 게 있나? 없죠? 이건 그냥 푸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됐고. 대부분 맞췄을 겁니다. 25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부의 시정연설 후에 국회에서 예비심사하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 다음에 종합심사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가 중간에 왜 있습니까? 마지막이 본회의 의결, 시정연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이거는 1번, 이거는 A급 문제. A급 문제가 25문제 중에 몇 개 안 되는데 몇 개 안 되는 A급 문제 당연히 대비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2, 3번은 뭐 당연한 것이고 4번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라서 의원 내각제보다 예산심의가 엄격한 편이다. 이런 것도 가끔 나오죠. 둘 중에 뭐가 더 엄격하냐. 자, 마지막 문제. 이거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르면 큰일 나는 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의결이 나타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25번까지 쭉 봤는데 해설을 들어보니까 8개는 틀려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8개 틀려도 된다. 8, 4, 32. 뭐 68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고득점 기준 68점을 잡은 거예요. 이 8개는 틀렸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한 쭉 이렇게 풀면서 해설 강의에서 이 8개에서 본인이 틀렸다.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틀렸으면은 그중에 제가 이거 틀리면 큰일 나요 라고 말한 걸 틀린 거는 진짜 큰일 난 거고 그 외에 큰일 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맞춘다. 그거는 앞으로 맞출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력 점검을 잘 하세요. 여기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좀 많이 틀렸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1개 중에서 그 중에 8개는 틀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나머지 3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시험 커트라인 자체가 뭐 다른 것도 개판이었기 때문에 뭐 60점대로 예상이 되고 커트라인 자체가 뭐 70점, 60점에 70점. 행정학은 뭐 3과목 중에서 특히 어려웠던 것 같아. 그래서 합격생들 점수 뭐 60점대, 70점대.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아예 제가 해설제 8문제 중에서 요 8문제, 3문제에서 11문제 중에서 중요도 아예 없다. 100점 방정은 원래 중요도가 없는 겁니다.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뭐였더라? 아무튼 그 중앙인사기관인가? 뭐였지 이거? 중앙인사기관 말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중요도 없는 것들 해설제 다 표시해놨고 중요도 C는 해설 강의에서 들은 정도면 충분. 해설 강의랑 해설지 정도면 충분. 집착할 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별도로 중간중간에 말한 틀려도 괜찮다 8개. 틀려도 진짜 상관없고. 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또 다른 해설 강의와 달리 근거를 딱딱딱딱 제시해주고 일목요연하게 분류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설 강의 짧게 찍고 대충 찍고 그러면 저도 편한데 정답만 딱딱 알려주면 저도 편한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래야 여러분들 공부 방향이 제대로 잡히니까 긴 시간 동안 가뜩이나 시험 보고 멘탈이 나가서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시험인데 이 긴 해설 강의 여러분들이 쭉 따라왔다, 소화했다. 그러면 분명 공부 방향이 제대로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 뭐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찍어준 8개 거기서 틀려서 점수가 낮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18개 중에서 그 중에서 기출문제집에 있던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14개 우선순위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모의고사를 줄 거고요. 앞으로 대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개 17개군요. 3개 맞출 거예요. 17개 68점이면은 아주 고득점. 그 이상 뭐 찍어도 더 맞았어. 70점대가 돼버리네. 그럼 이번 시험에 70점대 나오면 천재 소리 듣죠.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방향 잘 잡고 본인 실력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14개, 17개 그 다음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본인 실력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14개 안에서 많이 틀렸어? 무조건 기출문제. 17개와 14개 사이야. 그럼 이제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됐지만 앞으로 제가 대비시켜주는 불이타, 모의고사 등등 또 이상한 문제 대처한 연습 등 같이 연습하면서 기출문제 꾸준히 회독. 17개 이상을 맞췄다.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필요가 없죠. 그동안 했던 거 꾸준히 유지만 잘하면 되겠고 다른 과목 실력 올리면 되겠고요. 물론 그런 분들은 마지막 케이스는 거의 합격했겠지. 거의. 행정업만 그렇게 70점 넘고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실력에 맞춰서 계획을 잡으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본인의 실력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꼭 정하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 긴 기출 강의 듣고 그다음에 또 멘탈 회복도 덜 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음 시험을 위해 파이팅하는 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걸 잘 흡수하셔서 내년 시험까지 절대 방황하지 말고 이상한 길로 빠지지 말고 딱 제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쭉 직진해서 고득점하고 내년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